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제대로 찍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믿는 도끼가 제 발등을 어떻게 찍어버렸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요리 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혼자 자취를 시작하며 배달 음식을 먹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장 요리 학원을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죠. 이렇다 할 요리가 처음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요리를 꽤나 능숙하게 했고 그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남편과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두어 달 저희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음도 주고받게 되었고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참 배울 점이 많다 싶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2년 내내 남편은 한결같이 밝으면서도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닥친 크고 작은 문제에도 남편은 늘 제 옆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죠. 그런 남편과 함께라면 저의 앞날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때쯤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저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아니고,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일이긴 한데 우리 결혼할까? 나 자기랑 이제 연인 사이 말고 부부하고 싶어서.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으며 제 눈에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 멋진 남자였어요. 전 그런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저흰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많이 지친 얼굴을 하고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에 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남편의 앞에 앉아 남편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여보, 나 사실 요즘 많이 지친 것 같아.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 길을 잃은 기분도 들고 그래.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지친 상태랄까?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좀 쉬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될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던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러다 내 남편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눈치만 살피며 기가 죽어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해. 당신이 그렇게나 힘들면 쉬면 되지. 당신 하나 쉰다고 해서 우리 집 안 망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당신 마음이나 재정비해.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만약 내가 힘들어서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니 죽는 한이 있어도 회사 다니라고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남자니까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가장이고 남편인 거 중요하지.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 좀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아봐. 저는 두말 없이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결정이 저에게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땐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고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되었죠. 남편은 한동안은 쉬며 다른 일자리는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고 저 역시 꽤 쉴 것을 예상했던 터라 그저 남편의 뜻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그간 모아뒀던 것도 있기도 했고
조금 아낀다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남편의 퇴직금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씀씀이었어요. 남편은 한동안은 모자랐던 잠을 잔다거나 책을 읽는 등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간의 노고를 씻어내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이때껏 보지 못한 사치가 시작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기로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속된 말로 돈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마음도 남편의 사치가 점점 심해지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은 상의도 하지 않고 차를 바꾼 것을 보는 순간 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여보, 차는 언제 바꾼 거야? 전에 타던 차도 상태 괜찮았잖아. 그게 친구가 차를 바꿨는데 한번 몰아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바꿔버렸어. 기분 전환 겸?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걸 살 거였으면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당신 회사 일로 바쁘니까 그냥 혼자 결정한 거지.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산다는데 당신이 왜 화를 내? 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일엔 뭐라고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능력껏 쓰는 거니까. 낯설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책임감도 강하고 언제나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런 낯선 남편의 모습에 멍한 것도 잠시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에게 좋은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래, 당신 마음, 당신 말이 어떤 뜻인 줄 잘 아는데 그건 당신이 총각대나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 지금은 당신 나랑 결혼하고 가정까지 이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아기도 가져야 할 거고 그러면 돈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아둬야 하지 않을까? 꼭 아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면 조금 아끼자는 말이지. 지금 당신이 회사도 쉬고 있는데 새 차가 왜 필요해? 심지어 타던 차도 깨끗하고 고장난 것도 없었으니까 나로선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거기에다가 우린 부부인데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니. 내가 당신이 한 일에 지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당신 기분이 나빠진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 굉장히 섭섭해. 남편은 조곤조곤 말하는 저를 보며 할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 역시 더는 남편 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더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 말해주었어요. 어쨌든 내 생각은 그래.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필요한 것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돈을 썼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도 아까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린 듯 표정은 좋지 않았고 그날 이후 눈에 보이게 기분 나쁜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을 좀 풀어주려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답을 한다거나 장을 보러 함께 나가는 날에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티가 나게 손을 치워버린다거나 하는 행동으로요. 이 모든 언행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남편의 씀씀이었어요. 말로는 알겠다, 네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 앞으론 그러지 않겠다 라곤 했지만 여기저기 숨겨놓은 새로운 옷과 신발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 사이엔 미묘한 다툼이 일곤 했어요. 처음 숨긴 것을 들켰을 땐 예전에 사둔 것이라며 변명이라도 하던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변해갔고 어느 날부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뱉어내더군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또 샀어? 세일하길래 샀어.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 일을 쉬면 씀씀이라도 줄여야지. 어떻게 수입도 없는 사람이 수입이 있을 때보다 돈을 더 헤프겠어. 아, 진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때껏 고생한 나한테 보상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나무라기만 해.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난 더 숨이 막힌다고. 그러니까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모든 일엔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남편은 그 정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저는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제가 입을 다물자 저희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고 저는 저것도 다 한때일 거란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외동딸인 저는 아빠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천만다행으로 아빠는 위험한 고비는 넘기고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의식이 없던 터라 수술비를 제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친정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빠가 의식이 없으니 여기저기 적금 등으로 묶인 친정 돈은 제가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아빠도 저도 신용카드는 쓰지 않던 터라 갑작스럽게 큰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 금전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시집 오기 전 아빠가 비상금을 하라며 주셨던 돈을 시아버지에게 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시집 올 때 비상금으로 받아왔던 돈이에요. 요즘 힘드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아가야,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어찌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쓸 데도 없는걸요. 일단 쓰시고 여유 되실 때 이자까지 쳐서 주세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조금씩 갚아나가마.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아가. 시부는 그때 해준 약속처럼 저에게 다달이 돈을 갚아주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에겐 큰 돈이 필요했기에 이젠 사정이 나아진 시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도 시댁에는 시모뿐 아니라 시부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를 챈 시부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왔어요. 아가야, 무슨 일이길래 안색이 그리도 좋지 않은 게야? 그게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갑자기 그 큰 돈을 구할 데도 없고 해서 앞전에 빌려드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돈 이야기이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꺼낸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와 시모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환한 얼굴이 되어갔고 전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저 눈치만 더욱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간 시댁 어른들의 인성을 지켜본 바론 제가 단순히 돈 이야기 좀 꺼냈다고 저리 인상을 찌푸릴 사람들이 아니었던 터라 전 시부가 화를 내는 그 상황이 좀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침묵은 저의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시모의 첫마디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남편이 큰 사고를 치고 있구나 하고요. 전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모에게 연유를 물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가, 혹시 네 남편한테 돈 받은 거 없니? 네? 돈이요? 무슨 돈이요? 그게 네 남편이 얼마 전에 너한테 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많이 받아갔어. 그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돈 이야기이다 보니까 너도 선뜻 이야기 꺼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연락을 안 했던 건데 이를 정말 어째? 그간 남편의 사치스러운 행적들이 떠오르며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쓴다고 하더니 사실은 그 돈들이 아빠가 준 제 돈이었으니까요.
도무지 이때껏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의 이 복잡한 마음을 눈치챈 시부는 헛기침으로 제 시선을 잡아끈 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생각이 많은 거 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너는 오죽하겠어? 그런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생각하자꾸나. 내가 일단 지금 급한 돈은 당장 마련해주마. 일단 우리 사돈부터 살리고 보자꾸나.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시댁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한 상황은 그 돈을 가져간 남편을 닥달해 돈을 받아낼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시부가 마련해준 돈을 얼른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꽤 큰 금액인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본래 네 돈이었는데 뭘. 이렇게 힘든 이야기 꺼내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 자식이 실망하게 한 것 또한 미안하고. 이렇게 저에게 용서를 구한 시부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화가 나 보였고 시모 역시 시부의 표정과 다를 바가 없었죠. 어쨌든 전 돈을 마련해 아빠의 수술비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수술을 마친 아빠는 의식도 회복하고 경과도 좋았죠. 그렇게 아빠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이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아빠의 병실을 오가며 간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를 대신해 아빠를 돌봐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분명했지만 그 큰 돈을 받아서 다른 것도 아닌 사치하는 데 쓴 것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람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임을 잘 알기에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혼이 쉽게 내릴 결정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갔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걸리는 상황이라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똑바로 짚어야 하는 문제임은 확실했죠. 저는 여전히 저에게 심드렁한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 아버님 어머님께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 내 핑계를 대면서 내가 빌려드린 돈 거의 다 받아갔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떨어뜨리더군요. 그렇게 고개만 숙인다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해봐. 남편은 저의 닥달에 망설이는 듯 싶더니 이내 입을 열더군요. 그게 처음부터 이럴 작정은 아니었어. 쉬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악착같이 산 게 후회가 되더라고. 이러다 죽으면 다 소용없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됐어. 거기에다 차도 대출받아 덜컥 사버리긴 했는데 그 다달이 나가는 돈이 감당이 더욱 안 되는 거야.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신용대출도 조금 받았어.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당신한텐 말도 못 꺼낼 만큼 빚이 늘어있었고 그래서 그런 짓까지 하게 된 거야. 빚이 빚을 낳는다더니 그 말 하나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사치를 부리고 있었고 그 결과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었죠. 전 당장이라도 욕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겨우 누르고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나 알지? 난 가까운 사람이랑도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당신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믿고 기꺼이 그 큰 돈을 빌려드린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런 내 믿음을 이런 큰 실망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긴 해?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실망해서까지 받은 돈으로 고작 사치를 부렸다는 게 난 너무 화가 나. 너무 실망스럽다고.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나 몰래 썼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 그 돈들을 고작 옷, 신발, 차
이런 걸 사느라 빚진 데 썼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그 순간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는 말밖에는.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정말 반성이라는 걸 하는 듯 보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시부의 말을 전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빌려드린 돈을 다 입금했다는 말과 함께 시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야, 실망이 큰 거 잘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아버님, 그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 왜 안 그렇겠어? 그래도 네가 나를 봐서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신교육 다시 해놓으마. 정신교육이요? 그래, 일단 그 녀석이 가져간 돈은 내가 다 받아낼 생각이다. 사돈 수술만 잘 끝나고 나면 우리 회사에 출근시켜서 온갖 자비는 다 시킬 생각이야. 밑바닥부터 굴리다 보면 그 녀석도 동기한 줄 알겠지. 옆에서 끼고 있으면서 인간 한번 만들어 보마. 그러니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지켜봐주면 안 되겠어? 시부에 이런 부탁이 없었다면 당장 이혼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 저의 긍정적인 반응에 시부는 자신에게 돈을 다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전 시부의 당부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아직 정신을 덜 차렸는지 반발하고 나서더군요. 뭐? 내가 아버지 회사에? 그것도 말단 사원도 아니고 잡일이나 하는 직원으로 출근을 하라고? 내가 왜? 지금 당장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런 취급은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왜?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친 사고가 얼만데 아직도 찬밥 더운 밥 가릴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안 하면 정신 차리긴 힘들 테고 나는 그런 정신 빠진 남자랑은 더는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아버님 회사에 출근할 거야 아님 나하고 이혼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남편 역시 저의 확고한 의지를 알아챘는지 저와 시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부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한 남편은 밤이 되면 거지꼴이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듣기로 시부의 회사에서 남편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 나르기 등 주로 몸을 쓰는 온갖 잡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꼴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제가 알던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은 남편의 생활비와 시부에게 매달 갚는 돈을 제외하곤 모두 저에게 고스란히 입금이 되었어요. 전 그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시댁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쓰기도 하고 일정 금액이 되면 적금으로 묶어두기도 했죠. 그렇게 1년 남짓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전 그 당시 남편과 이혼을 하는 대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왜인지 이상한 예감에 우선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요즘 남편이 계속 늦어진다고 말하며 회사가 많이 바쁘냐고 물었고 아버님이 바쁘긴 한데 정작 남편이 야근까지 하는지는 몰랐다며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 그 전화를 받았죠. 네, 아버님. 그래, 아가.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 녀석 창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녀석도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까지 다 하고 말이다. 어머, 그래요? 야식이라도 준비해 놓아야겠어요. 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남편이 기특했고 시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하더군요. 저기 아가, 근 1년 동안 지켜보니 정신도 좀 차린 것 같고 요즘엔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이제 일다운 일 좀 시켜보려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옆에서 끼고 가르치다가 하나둘씩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는 말씀일까요? 그래,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 요즘처럼만 하면 걱정 없겠다 싶다가도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가 보기엔 어떠냐? 내가 그 녀석한테 회사를 물려줘도 될 것 같으냐? 요즘 퇴근 시간이 많이 늦는데 그게 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늦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가 생각하기에도 정신 차린 것 같지? 네, 아버님께서 가까이에서 좀 더 들여다보시고 이제 되었다, 이제 좀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다 싶으실 때 아버님 뜻대로 하셔요. 제 말을 들은 시부는 다시 생각해도 남편이 기특한지 연신 허허 웃으시다 전화를 끊으셨고, 저 역시 기특한 남편을 위해 야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12시가 넘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는 택시 기사분이 건 전화였고 집까진 왔는데 남편이 너무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보았고 그곳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남편이 있었어요. 이상하더군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시부와 통화한 것이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고 적어도 남편은 10시 정도면 퇴근을 했을 텐데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니 전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하며 추궁 아닌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난 괜찮아. 아, 이 사람이 진짜 누구랑 마셨어? 누구랑 마셨길래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냥 아는 형이랑 먹었어. 이야기하다가 먹다 보니 이렇게 됐네. 미안해. 이렇듯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남편을 보며 이 인간 또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또 늦는다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일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야근하는 남편 응원도 할 겸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간단한 요깃거리와 함께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인삼물을 끓여서 말이죠. 회사에 도착하니 전날 들은 말처럼 다른 곳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창고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떠올리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흐뭇한 마음마저 다 들더군요. 전 남편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적당한 타이밍을 위해 창고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고 살짝 들여다본 창고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팽겨쳐진 옷가지들과 함께 남편에게 붙어있는 여자. 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할 광경에 큰 충격에 빠져 멍하니 있다 몰래 숨어 사진만 몇 장 남겼네요. 차마 더는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두 다리를 붙잡고 차로 돌아왔어요. 몰래 찍은 사진이 없었다면 꿈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크더군요. 충격에 빠져 울던 저는 시부의 얼굴이 떠올랐고 얼른 전화를 걸었죠. 그래 아가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님, 그게 혹시 그이랑 지금 회사에 같이 있는 여자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게 지금이라면 우리 회사 경리일 거다. 오늘 창고 재고조사하면서 정리한다고 했었어. 김 과장도 오늘 남았나? 외근 나갔었지. 두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 한다.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우리 회사 유일한 사내 부부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게야? 무슨 일 있는 게야?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저 지금 회사에 왔는데 글쎄 창고에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붙어있는 여자도 회사 사람 같아서 여쭤봤어요. 뭐야? 그게 사실인 게야?
네, 아직 그 두 사람 창고 안에 있어요. 아버님, 지금 당장 그 김 과장이라는 분 좀 회사로 불러주세요. 시부는 화가 엄청나게 난 듯했고 그 화는 제 말을 완전하게 믿는다는 뜻과도 같았죠. 그렇게 전화를 끄는 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을 기다렸고 얼마 지나지 않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김 과장이 다급히 창고로 뛰어들어가더군요. 그 뒤로는 뻔한 결말이었어요. 남편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김 과장에게 머리채를 잡혀 창고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고 그 뒤를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간녀가 나오더군요. 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은 김 과장에게 일방적으로 맞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맞고만 있던 남편은 김 과장의 주먹질이 끝나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야. 어떻게 가정 있는 여자랑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내 와이프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게 용서가 될 일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언제부터야?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발 아버지랑 제 아내한테만큼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비밀? 네, 그 두 사람 알면 저 진짜 죽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김 과장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빌었고 그런 모습을 보던 상간녀 역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오늘이 정말 처음이야. 믿어줘. 아까 창고 정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밥 먹으면서 반주 좀 했는데 술 기운에 그만. 실수야, 실수. 실수? 그게 실수라고?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믿어줘. 정말이야.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이때껏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려봐.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하고 이혼하면 못 살아. 그래? 그럼 살지 마. 뭐? 나하고 이혼하면 못 산다며?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살지 말라고.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단호한 김 과장과 그런 김 과장을 붙잡으며 애원하는 상간녀.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더군요. 뒤늦게 저의 모습을 발견한 남편은 그야말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더군요. 여보,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당신 힘들게 야근한다길래 먹을거리랑 물 좀 끓여왔는데 상상도 못했던 재밌는 광경을 봤지 뭐야? 그래서 내가 김 과장님 불렀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은 같이 해야 재미있는 법 아니겠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도 마. 당신이 인간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한테 기회를 주었는지 몰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절규 섞인 고함을 내질렀고 저의 이런 모습에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애원하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오늘 일은 정말 실수야. 실수라고. 실수? 실수라고? 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일은 일대로 힘든데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아버지 눈치에 당신 눈치에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때 나한테 저 여자가 잘 대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 그렇다고 마음을 줬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 정말이야. 내가 진짜 미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응? 제발.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의 탓을 하려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의 탓을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는 그 이중적인 잣대를 뽐내는 남편에게 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절망스러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변명 잘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그리고 당신한테 알려줄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여기로 누가 오고 있는 줄 알아? 누구? 설마 아니지? 맞아. 지금 떠오른 그 사람. 아버님 지금 오고 계셔. 아마 다 오셨을 거야. 내가 과장님을 어떻게 불렀겠어? 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불렀지. 제 말에 남편은 제가 등장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새파랗게 질려가는 건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 남편은 저와 김 과장에게 애원하며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과장님, 제발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아버지한텐 다 오해였다고. 알고 보니 당신이 잘못 본 거였다고. 과장님도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부탁해요, 여보. 남편은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애원했지만 그 애원이 무색하게도 그 순간 시부가 무서운 얼굴로 남편을 향해 다가와 그대로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리더군요. 네 이놈,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수가 있어? 네 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냐고.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워? 그것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 여자를?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시부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용서를 구했고 시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더군요. 용서?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야? 내가 미쳤었지.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던 게야. 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길래 내 회사를 맡겨도 될 거라고 내 잠깐 착각을 했구나. 자식 새끼 잘못 키운 줄도 모르고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한 내 회사를 너 같은 버러지한테 넘겨서 망할 뻔했어. 넌 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도 없고 내 자식으로 인정받을 자격조차 없다. 이후로 네가 밖에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을 쓰지 않을 테니 너도 오늘부터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거라. 눈앞에서 회사를 놓쳐버린 남편은 애원을 넘어 간절하게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회사요? 그게 정말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뭐? 실수? 네 놈이 한 짓은 실수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고 너 하나 때문에 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과장은 소중한 철을 잃었다. 네가 사람 새끼면 회사에 눈이 멀어서 봐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는 게다.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뭐가 대수냐? 그깟 아들 처음부터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는 것을. 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든 내 생각엔 변함이 없을 테니 그런 줄 알고 쏙 꺼지거라. 남편에게 단호하게 못 박은 시부는 몸을 돌려 김 과장과 상간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는 오늘부로 당장 퇴사 조치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내일부턴 출근하지 말게. 김 과장한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네. 일단 우리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네 저 데리고 돌아가 보게. 집안 문제로 할 이야기가 많을 터이니. 이렇게 말한 시부는 저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시부는 아무래도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했는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고, 시댁엔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모가 있더군요. 아가, 괜찮아?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울거라 울어. 나도 이렇게 울고 싶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이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내가 다 미안하다, 아가. 시모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했고, 전 그런 시모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한참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온 저에게 시부와 시모는 자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에서도 쫓겨날 것이 분명한 남편이 집에서 편히 지내는 꼴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짐을 싸 문 앞에 던져두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곤 친정으로 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에선 한시도 숨을 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친정에 간다는 말을 들은 시댁에서 친정의 전화에 용서를 구하고 상황을 잘 설명해준 덕분에 친정에 도착한 저는 긴 설명 대신 아빠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빠, 죄송해요. 이런 꼴 보여서. 네가 뭐가 죄송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죄송할 필요도 없어. 아빠, 고마워요. 고맙기는. 딸, 잘 들어. 그놈이랑 너랑 이혼한 이유 중에 네 잘못은 단 하나도 없어. 넌 할 만큼 했고 이젠 후회 없이 네 삶을 살면 되는 거야. 후회는 너같이 좋은 여자 놓친 그놈이나 하는 거지 네가 할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런 미련스러운 감정은 갖지도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너만을 위해서 잘 살자. 알겠지? 아빠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는 그런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이혼을 진행했고 다들 그렇게 하시듯 저 역시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 저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고 그 증거들은 시부의 회사 내 CCTV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여러 증거 덕에 저는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김과 동시에 재산 분할 역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며 성공적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며 빚을 또 내고 있었던 터라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빚쟁이가 된 것은 자명한 일처럼 보이더군요. 거기에다 저에게 위자료를 줬을 뿐 아니라 상간남 위자료도 줬을 테니 그 인간에게 남은 인생도 참 한숨뿐이겠더군요. 상간녀 역시 이혼을 당했고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빚쟁이가 된 전 남편을 버리다시피 하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론 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왔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면서요. 아가,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그럼 우린 잘 지내고 있다. 며칠 전에 그 녀석이 집으로 찾아왔더구나.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어.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아, 그랬어요? 아직 집에 들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전 이쯤이면 당연히 집에 들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이기는 무슨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길래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소리치곤 대문도 안 열어줬다. 꼴을 보아하니 빚이 산더미인 것 같더구나. 지내는 곳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았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어. 그딴 놈 받아줘봤자 내 명줄만 재촉하는 꼴이지 않겠냐.
또 무슨 짓을 벌여 내 뒤통수 칠 줄도 모르는 일이고. 나도 나지만 네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서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하더구나. 아,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속은 많이 상하셨겠어요. 속상한 거야 말도 못하지만 어쩌겠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벌이다 생각해야지. 어찌되었든 너만 잘 지낸다고 하면 다 되었다. 목소리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앞으로도 잘 살거라 아가. 네, 아버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시부와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전 남편의 일만 아니었다면 좋은 가족이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군요. 시부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더는 전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지만 궁금하진 않더군요. 전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다했다고 생각했기에 더는 지나간 악연을 떠올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전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이혼 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주말에는 주로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빠와 나들이를 가거나 하고 있어요. 아, 최근에는 아빠가 집에서 쉬게 되시면서 이쁜 반려견을 한 마리 선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알게 된 여사님과 요즘 좋은 감정으로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 여러모로 흐뭇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요. 요즘 알게 모르게 저와 보내시는 주말이 줄어드는 것을 보아하니 조만간 여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답니다. 긴 세월 외로웠던 저희 아빠 구제해준 여사님을 뵙게 되면 제가 정말 잘 대해드리려고요. 전 아직 재혼 생각은 절대 없어요. 이혼할 당시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돈 사고를 쳤을 당시에 바로 이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해봤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같더군요. 후회는 없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제 생각이 답답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만약 그때 바로 이혼했다면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꼴은 보지 않았겠지만 고작 돈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했을 이혼이라면 분명 후회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전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고 그로 인해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에 후회는커녕 후련하기까지 해요. 그렇기에 지금의 삶이 더 감사하고 만족하며 잘 살고 있어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들 늘 행복하세요.